네, 이승행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입니다.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찾아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세비캠이요. 세비캠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14만 300원에 네. 28%요. 14만 300원에 8%요? 28%요. 아, 28%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식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인데, 세비캠 뭐 상장한 지 자체가 뭐 오래 안 됐으니까 매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비캠,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어떻게 좀 손실을 해야 될까 뭐 궁금해서 기다려야 될까. 아,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인 건지, 계속 기다려도 괜찮은 종목인 건지,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도 좀 불안하고 해서 같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워낙에 대단히 큰 상황인데, 세비캠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은지 살펴볼게요. 네. 예.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운영력님, 사실 세비캠 뭐 상장되자마자 폐배터리의 중심, 뭐 대표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한데 앞으로 다시 또 솟구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좋은 시점에 회사가 상장이 됐죠. 네. 8월 달에 8월 4일 날 상장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또 시장도 6월 중순 때 6월 중순에 하순 정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한참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가 완화감 때문에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가 한참 진행되고 올라간 시점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공모 가격이 아마 35,000원이었습니다. 35,000원인데 18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일단은 좋은 성장성 확실한데 공모 가격이 35,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 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공모 가격 산정하는 자체는 증권사, 주관사 쪽에서 예사했던 기본적으로 성장 가치도 반영하고 또 상장된 회사가 성일 하이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일 하이텍과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해가지고 상대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이 회사가 적정 가격이 이 정도 된다. 그게 이제 35,000원이거든요. 그렇죠. 공모 산정도 잘못되면 또 굉장히 욕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욕먹죠. 여기서 약간 이제 투자가들 공모 참여하신 분들 또 수익도 내야 되니까 약간 할인이라든가 약간 받는데 시기가 좋고, 그러면 모멘텀이 괜찮으면 과다하게 청약 열풍 불면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세비캠이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제 분명히 회사가 이제 그 폐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줘요. 지금 매출액도 성장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확실한데, 주가를 좀 높게 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회사가 지금 매출이 성일 하이텍과 비교해보면 성일 하이텍은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영업이익이 한 400, 500 정도까지 나는 회사고, 예산은 이제 100억, 200억 정도까지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회사가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니까, 초기 회사니까 돈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성장하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에 잘 때맞춰서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와서 자금 조달을 아마 340억 정도인가 했을 겁니다. 340억 정도가 해서 아마 오늘 보니까 공시가 나왔네요, 보니까. 위험자산 취득 공시가 나왔거든요. 결국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구미 쪽인가요? 아마 230억 정도. 부지를 산다 보죠? 예, 부지를 산 것 같아요. 이제 그 자금을 또 투자를 하는 거니까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2차전지 관련 회사들도 소재 관련 기업들도 투자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맥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좋은 회사인데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데 우리 청장님이 14만 원대는 상당히 높게 사셔서 상당 기간 수익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손실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의미 있는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예산에 아까 이제 갖춰져 있는 성일 하이텍과 주가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성일 하이텍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입니다. 오늘 성일 하이텍도 좀 올랐는데 성일 하이텍이 영업이익이 10% 정도 좀 되는 거고요. 이게 폐배터리 관련 회사들도 다른 2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2년, 3년 이후에 밸류를 좀 책정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성일 하이텍이
2024년도에 PER이 27배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PER은 지금 40배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현재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기준의 PER이 지금 거의 50배예요. 예. 50배, 59배네요. 어지종가. 내년도 실적 기준은 39배예요.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서 28배예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아직 실적 자체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럼 성인 하이텍이 주가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성인 하이텍 주가 자체도 거의 차트가 세비캠하고 비슷해요.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하방은 좀 지지가 되겠지만은 기대 수익 자체는 좀 낮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염두에 될 것 자체가 이제 오버행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3개월,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좀 전자공시시설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예.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간사 물량이 한국투자증권이 주간사를 했는데 16만 주 정도가 남아 있어요. 6개월 보호예수 네. 물량이. 그 물량이 이게 6개월이니까 지금 상견 한 3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한 2월 달 정도 되겠네요. 1월 달, 2월 달 정도에 그 물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대주주 물량들이에요. 그리고 예상목이 아마 공모 물량이 34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또 네. 기관 투자가들이 제한된 물량 속에서 기관 투자로 또 편입이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수급 여건 자체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가는 하락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그럼 매매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고 있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잘하면 14만 한 5, 6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측량 비해서 가격대 14만 원인데 예. 그 정도에서 한번 좀 팔고, 왜냐하면 이 종목이 당장 15만 원, 16만 원 못 넘어갑니다. 왜 물량도 풀릴 거고요.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양극재 관련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PR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 지금 30배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LNF, 에코프로라든가. 네. 그러면 이 종목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크게 밸류로 높게 평가를 소재기에 비해서는 높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면 소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더 쌀 수가 있습니다.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목표 주가를 최근에 보면 14만 원대에서 계속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요. 예. 14만 잠깐 2, 3천 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종목 매매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네. 손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11만 5천 원까지 내려오면 비중인데 이분이 조금 많잖아요. 28%지 그렇죠. 않습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매매 전략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1만 5천 원 매수, 14만 원 정도의 비중 축소. 그다음에 내년도 이후 내후년도 가게 되면 이제 고점들과 15만 원, 16만 원은 충분히 중장기로 돌파를 가능하지 않겠나. 다만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떴기 때문에 지금은 14만 원 이상을 강하게 오버슈팅하기 어렵다. 그래서 11만 5천 대 매수, 14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세비캠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뭐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내려간다고 해도 11만 원대,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게 되면 14만 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거기서 움직임이 계속 한번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고, 내년까지 좀 길게 본다면 15만 원, 16만 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답답하시면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폐배터리 대표 종목이죠. 세비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종목 진단 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전화 종목 진단이 계속 오고 있고요. 생각보다 유튜브 채팅창의 종목이 오늘 진단 많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평소에는 사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도 괜찮고 02-325-8200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쉽게 종목 진단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종목 진단 저희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신은석 캐스터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맛있는 닉네임이네요. 마파두부님, 카카오게임즈 41,0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차트를 보니까요. 카카오게임즈 많이 내려왔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32% 내리면서 37,400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오딘의 매출 하락과 또 우마무스메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부실 운영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불매 운동을 좀 벌이면서 주가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요. 그래도 내년 1분기부터는 좀 신작을 내놓는다고 그런 소식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41,000원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들어가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걸까요? 좀 장기 보유할 그런 생각이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좀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기준치를 이제 예전에는 게임주 대장주로 NC소프트로 놨었는데 지금 이제 NC소프트로 대장주를 놓을 수 있을까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밸류적인 측면을 다 비교를 좀 해봤는데 결국은 크래프톤,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하셨거든요. 비중이 41,000원에 2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파동의 모양보다도 캔들의 모양을 보고 좀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이제 여기가 좀 바닥 짚고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근데 이제 게임즈의 신작 모멘텀을 좀 봤는데 내년 1분기에 가장 빨리 나오는 게 보니까 이름이 아키에이지라고 이렇게 대작이라고 이제 뭐 자기 회사 입장에서는 대작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작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대작은 오딘이었죠. 네. 상당히 과금 유저가 많았고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바람을 좀 탔었는데 우선은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상장 이후에 주가 바람을 상당히 많이 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데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도 지금 거의 더블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도 좋거든요. 예. 그런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3분기 때 어닝 쇼크를 좀 맞았다는 해석들이 분분하거든요. 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실적이. 이게 가장 주가의 하락 모멘텀이 컸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가이던스를 측정해낸 부분이 있는데 이만큼 매출이 안 나왔다는 것은 게임의 과금 유저들이 줄었다거나 예. 아니면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3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4분기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다시 가이던스가 더 700억 가까이 나와 있어요. 네.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게임 회사의 본질을 보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NFT는 부차적인 요소다. 게임의 본질은 게임이다. 신작의 가야만큼 과연 얼마만큼 히트를 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 워낙 히트작이었어가지고 저도 뭐 게임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오딘 같은 경우는 히트작이 과연 될까 약간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네. 지금 내년에 게임 보니까 MMORPG 쪽으로 이제 모바일 쪽으로 보니까 한 개 있고요. 한 종목이 있고 한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PC 쪽으로 한 게임이 준비돼 있던데 그러니까 신작 모멘텀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 요소는 괜찮은데 과연 이 부분의 밸류적을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줄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예. 지금 NC소프트가 약간 17배 정도, 크래프톤이 지금 13배, 카카오 게임즈가 13배 정도거든요. 네.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1조 3천억 원, 지금.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 1조 9천억 원 정도.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을 불어일으키는 요소가 게임의 본질적 요소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작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이렇게 가이던스가 잘 나와 있는데도 흘러내리는 거 보면 다른 부차적인 요소 딱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NFT 바람이 조금 다시 불어야지만 게임의 상승 동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급이 괜찮느냐 여기로 이제 기결을 좀 시켜봐야 되겠죠. 수급도 제가 봤을 때는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3거래일 거래만 봐도 외인들이 계속 팔아가는. 그러면 게임이 주도주 전면으로 나서기는 현재 국면에서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투자 관점으로 조금 선회를 해서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단기 반등세를 노리고 샀는지 5만 원까지 네. 아니면 투자 관점으로 샀는지를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5만 8천 원까지는 내년에도 실적이 지금 올라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내년 지금 올해가 2,600억인데 내년에 3,800억이고 예. 내후년이 4,100억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지금
최종 실적은 정점을 찍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내년 실적을 추정 실적으로 가져오면 제가 봤을 때는 58,000원이 적정 주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반응도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은 드리도록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는 걸 생각했을 때 손절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반등 목표가는 저는 단기적으로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목표가는 46,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 게임즈 살펴드렸습니다. 다른 게임주 대표 주자들과 함께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보유를 해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46,000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손실은 보지 마시고 수익권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파두부님의 카카오 게임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두릅조아님. LG 에너지솔루션 59만 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는데 수익 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그래서 이 감격이 좀 느껴지네요. 네,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59만 원에 일단 들어가셨는데 정말 10개월 넘게 잘 참고 계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요, 3.51% 상승하면서 58만 9천 원에 마감을 했네요. 오늘 60만 원을 기록하냐 아니냐 좀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58만 9천 원에서 장을 마감한 걸로 보입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정말 많이 올라준 종목이죠.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정말 기대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계속 또 올라줄 수 있을지 참 저도 좀 궁금한 종목인데 LG 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박준영 운영위원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운영위원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이분은 59만 원에 사셨으면 상장날 사셨네요. 예. 저는 그때 상장날 적극적으로 팔라고 했던 주식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38만 원까지가 떨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저도 최근에 와서 제가 좀 약간 시각을 좀 약간 바뀐 이유 자체가 최근에 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생각보다 특히 이제 이번 배터리 같은 경우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거의 지금 독보적이거든요. 특히 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시장 정책에 따라 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 중심의 공급망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가장 배터리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LG 에너지솔루션이거든요. 지금 예. 중국의 배터리가 상당히 잘 나갔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배터리를 지금 배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른 것도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미국의 LG 에너지솔루션 공장을 가장 LG 에너지 좋게 보는 이유 자체가 다 합작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에 가장 지금 주력하고 있는 자체가 GM이고, 그다음 최근에 스텔란티스, 그다음 최근 들어 혼다와도 합작이 좀 들어가면서 합작으로 들어간 자체는 그만큼 위험성이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고금리 시장 자체에 합작으로 들어간 자체가 자금 부담 자체도 줄어들면서 확실하게 또 향후에 어떤 잠재적인 고객들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LG 에너지의 강점 자체는 현재 글로벌 자동차 상위 10개 자동차 회사 중에서 9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를 채용하기로 지금 협력관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잠재적 고객 자체도 확실하게 구축이 좀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렇습니다. 앞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예. 연초에 예상했던 상장될 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실적 전망치를 훨씬 상회를 하고 있어요. 매출액 자체도 평균 20-30% 정도 증가되고 있고요. 이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도에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LG 네.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지금 배터리 캐파 자체가 이제 2025년도에 현재 200기가와트 정도 좀 되는데 2025년도에 투자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거의 520 내지는 550기가와트 현재보다 그 2배 가까이가 넘게 증가될 것을 보고 있는 쪽인데, 근데 다른 여타 기업들을 못 가는 것 자체가 삼성 SDI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서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적극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됩니다. 자금 조달이 당초에 안 돼서 투자가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근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때를 잘 맞춘 거죠. 앞서 LG하 분사돼가지고 자금 조달 그 10조 원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 여력도 넉넉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려운 국면 쪽에서 투자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본래 2025년도에 전망을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액이 그때 연초 기준으로 보면 60조 원이 안 넘었거든요. 지금 이제 네. 75조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영업이익 2025년도에 연초 같은 게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이 채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2조 한 7, 8천억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전망치로 따지면 매출액 75조 원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6조 8천억 내지는 7조 원 정도. 그다음 단기 순이익이 4조 8천억, 주당 EPS가 2만 4천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본래 연초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6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거의 60배, 70배 가까이가 됐거든요. 2025년도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현재 주당 EPS가 2만 4천원이니까 PER로 따지면 30배가 안 됩니다.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제 공개방송 통해서 LG에너지 목표 주가는 일단 중기적으로 PER 30배 정도 적용하게 되면 72만 원이다. 그다음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떠냐? 당연히 60만 원에서 걸립니다. 60만 원에 걸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상장할 때 59만 원에 사가셔가지고 이제 매수 가격이 왔는데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팔아야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 LG에너지 갖고 계신 분이 해피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 지금 30%, 40%, 이렇게 뭐 카카오를 중심으로 종목들은 40% 반토막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간다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60만 원대에서는 반은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유가 생겨요. 나머지 거는 밀어 있으면 제가 그 주당 EPS 2만 4천 원 곱하기 PER 30배 적용을 하게 되면 7만 2천 원, 그 2025년도 기준에 가지고 7만 2천 원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72만 원? 그렇죠. 올라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전략은 60만 원대 타치를 하면서 좀 쉴 거다. 간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60만 원대에서 등락 구간이 상당 기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고생하셨으니까 최소한 반 정도는 60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셔라.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셔서 62만, 65만 원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빠질 때 내려오면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60만 원대에서 매도 전략 최소한 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잘하면 제가 보기 64만 원 정도까지 연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데 탄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쪽에서 고생하셨으니까 다른 쪽에서 수익을 좀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네. 그래서 60만 원대에서 반 정도 주식하시고 나머지는 뭐 중장기로 접근하셔도 뭐 되는 주식이니까 가져가셔도 최소한 60만 원대에서 반 정도 하시고 매수를 기회를 놓으신 분들은 따라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56만 원 아래권에서 접근하셔야지 대응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롭조아님 LG에너지솔루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전 정도에서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갈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본전에서 나오기만 해도 사실은 이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전 정도에서 매도를 좀 해보시고 비중 줄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LG에너지솔루션으로 지금까지 고생했던 시간 다 보상받길 바랍니다. 자, 드롭조아님의 LG에너지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바로 좀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아니, HMM. HMM이요? 네. 왠지 좀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0% 하고요. 예. 32,768원이요. 32,000원대 매수를 하셨군요. 네. 아이고, 이거 HMM, 지금 18,300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게 5만원대까지 갔던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잘 몰라요.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사실 계속 내려와서 3만원대 그때 매수하셨을 때도 꽤 내려온 구간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많이 빠지네요. 아마 다들 기다리시는 게 이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언제 한 번은 더 칠 것 같긴 한데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게 언제일까를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도 지금 언제 반등이 나올까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안 그러면 진작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굉장히 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HMM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지금 대응하면 좋을지를 알아볼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HMM 정말 기대감이 무시무시했던 종목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배신감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주가 계속 내려오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아까 이제 박준현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거 박준현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데 추정 실적 이제 EPS 계산할 때 프리미엄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하셨어도 충분히 캐칭이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H&M은 성장주가 아니죠.
이건 확실하죠. 그러면 올랐던 이유가 결국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실적 확 뛰었죠? 제가 그럼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지금 금방 찾아봤는데 예. 작년 지금 5월에 5만 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4,000대, 5,000대였어요. 네. 지금 1,600입니다. 아,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네. 아, 결국은 주가 떨어진 이제 거랑 비슷하네요. 상하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운항을 할 때 15개 스팟 지역의 운임 지수를 측정해가지고 평균치를 낸 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인데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반토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반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운임 지수가. 예.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 생각할 때 안 좋아지시겠죠. 그러니까 가치주를 내가 이제 좀 접근할 때는 역시나 네. 가치주는 쌀 때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체킹을 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해운주를 산다. 그러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계속 참고를 좀 하셨어야죠. 이거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모 플랫폼만 가게 되면 지금 제가 켜놨는데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에 보게 되면 5,100이었지 않습니까? 4,000까지 떨어지고 네. 7월 달까지도 괜찮았거든요. 4,000이었는데 9월 되더니 2,000이 깨졌어요. 1,900. 예. 지금 10월 28일 기준으로 1,697입니다. 그러면 좋았을 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보다 반의 반토막이 난 상태니까 당연히 영업 실적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럼 실적을 봐보게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주식이 아니에요. 네. 어려운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작년에 7조 3천억 썼지 않습니까?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물동량 증가하고 올해도 좋을 것이다. 올해 10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나온 걸 이렇게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에 달성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올해 정점일 프리미엄까지 주당 EPS까지 다 끌어다 쓴 거예요. 이미 끌어다 쓴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얼마냐? 주당 EPS 7,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가 계산해 보면 답 나오죠. PER 2배 준다 쳐도 곱하기 2 하면 답 나옵니다. 14,000원.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모멘텀을 좀 돌려봐야 되겠죠. 매각 이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H&M을 가져갈 만한 정말 좀 지금 유동성 공급 축소 국면에서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이 있을까? 저는 좀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꿈쩍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좀 이제 덩어리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하게. 선뜻 나서가지고 이 지금 해운주를 가져갈 회사 예. 찾기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기대의 언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호재성 매각 이슈가 팍 터져져가지고 분위기를 탄다든지 네. 아니면 상하이나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해외 물동량이 늘어난다 경기 침체 국면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시그널을 이미 포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무조건 경기 침체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무조건 이어집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국 이기주의가 더 퍼지면서 무역량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만 봐도 알 수 있는 요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때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우리 주식에서 조금 약간 속어인데 장담군다. 에휴, 그냥 놔두자. 다시 해외 물동량이 좀 돌아올 때 사이클을 탈 때까지. 아주 긴 시간. 네. 그러니까 이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2, 3년 동안 이제 장을 담궜는데 다른 섹터로 손절을 하고 회귀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섹터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네. 경기 침체 국면에도 분명히 살아날 종목들이 있거든요. 가치주 기반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준비돼. 건설 기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확실하게 제 주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바운드를 이제 어디 정도 선에서 노릴 수 있을 것이냐 한데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까지도 어려워 보여요. 아하. 제가 봤을 때 잘 나오면 한 21,000원 정도까지 21,000원. 반등 요소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절도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10월 달에 17,000원 저점 찍었거든요. 올라가는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질 공산이 있을 것 같아서 1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반등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HMM,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MM이요, 윗방향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21,000원에서 아쉽지만 매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17,0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 손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21,000원, 아래로 17,000원, 요렇게 잡고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네, 선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열심히 주시길 듣고 바랍니다. 있어요, 지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HMM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참 어려운 시기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저희와 함께 상담도 해보시고 전략들 계속해서 수정해 가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에게 늘상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또 가보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입니다. 하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자, 유한양행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매수가가 64,000원이거든요. 10% 가지고 계시고요. 자, 유한양행의 현재 주가가 6만원 거의 근처까지 갔습니다. 59,200원에 장을 마쳤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월 말이었습니다. 52,800원까지 좀 쭉 빠지는 형국이었는데 그 뒤로 다시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6만원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습. 얼마 전에는 잠시 6만원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행 더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자님, 유한양행입니다. 더 기다리면 지금 추세 이 힘으로 봤을 때 더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유한양행을 샀다는 것 자체는 아마 한참 전에 샀은 것 같아요. 6만 지금 차트에 안 보이는데 최근에 그 연초 이후에 보게 되면 연초 이후 고점 6만 1,500원이니까 일단 그때와 지금 이제 제약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유한양행은 일단 국내 제약 쪽으로 따지면 1위 회사거든요. 시가총액도 지금 1위입니다. 4조 원입니다. 그다음에 한미약품이 3조 원대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본래 유한양행이 본래 이제 순수 제약회사 갖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신약 개발 쪽에 좀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스코텍이 갖고 있는 레이저 팀인가요? 그걸 받아서 지금 얀센과 아마 폐암 치료제 그게 아마 가장 큰 이 회사 신약 모멘텀입니다. 이제 그게 하나가 주가에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적으로서는 주가 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회사가 그래도 꾸준하게 단기 수익으로 따지면 1,000억 정도 나는 회사인데 현재 PR이 40배 된 회사거든요. 한미약품이 한 30배가 되는 회사고 그래서 일반 바이오회사와 더불어서 국내 제약회사들은 신약 쪽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 가기가 쉽진 않은데 근데 회사가 레이저 팀과 관련된 것 자체가 본래 회사가 기술이 아니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스텍이 갖고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얀센한테 넘긴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게 아마 글로벌 3상 임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 이게 하나의 주가 상승 모멘텀일 겁니다. 그다음에 실적으로서는 주가 가기 어려운 게 이 종목이 지금 엊그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보면서요.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에서 작년 전분기 대비해서 50% 정도 안 좋게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 50%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것 자체가 보니까 실적 발표한 것 자체가 별도 기준만 발표했네요. 연결 기준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실적은 감소는 아닌데 왜냐하면 회사 연결 기준으로 반영된 회사가 유레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 연결까지 반영되면 50%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 자체는 역성장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힘들다. 그러면 앞서 레이저 침입과 관련된 임상 결과 자체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크게 반영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레이저 침입과 관련된 그 좋은 쪽이 나온다 한다면 만약에 레이저 칩 쪽에 그 재료 갖고 샀다 한다면 저는 오스코텍을 사라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유한양행은 실적으로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적으로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 시가총액이 4조 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략 뭐냐? 팔아야죠. 앞서 이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랫동안 기다렸다 됐는데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분 사실 때 지금은 그렇게 손실 안 난 거예요, 이분이요.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주봉으로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아마 이때 사셨겠네요, 보니까. 2021년도에 아마 그때 주가 갔으니까 이때 사셨던가? 그렇죠? 이후에는 64,000원대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3,000포인트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 다 반토막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가지고 나 손실 안 보고 꼭 손실 안 보고 나와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이 종목이 그 이후에 주가가 61,500원, 2,000원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청약 64,000원 샀는데 64,000원까지 가지고 기다리면 답답하죠. 그렇습니까? 주가 못 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도 고맙습니다고 팔아야 된다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은 외국인 투자가들 주식을 샀어요. 기관 투자가들 오늘 8만 주 넘게 팔았네요. 아마 기관 투자가들은 엊그제 실적 발표됐으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아마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지금이라도 팔아서 다른 종목과 교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4,000원이면 10%도 채 손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체하는 게 필요해요.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61,100원, 2,000원 못 갑니다. 2, 3천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당 기간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마시고 교체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 정 기다린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6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9,000원이니까 상승률이 크진 않아요. 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6만 원, 6만 1,000원 정도가 예. 매도 목표니까 59,000원대 가봐야 수익이 크지 않다는 거죠. 펀드매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체 매매 안 한다면 6만 1,000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뭐 더 떨어지면 사실 더 아쉽기만 합니다. 이쯤에서 조금만 더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유한 양행 살펴드렸습니다. 하준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보고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자, 먼저 김민주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시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 뭐가 어렵냐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주가들이 못 움직인 게 있거든요. 오늘 대덕전자 실적 이제 PCB 쪽에 실적이 나왔는데 네. 연결 기준으로 775억이 나왔어요.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엄청 잘 나왔죠. 네. 전년 대비 200%가 넘게 증가했는데 주가 2% 올랐어요. 대덕전자 되게 잠잠했잖아요. 네, 그 주식이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어허. 시장이. 실적이 잘 나와도 가기가 쉽지 않고 어. 그리고 모멘텀이 붙어도 가기가 쉽지 않고 예. 그러면 결국 자기 종목에 좀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FOMC가 이제 끝났는데 FOMC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딱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돈 그만 써라 이 소리였거든요. 돈 그만 쓰고 네. 나중에 고금리 계속 유지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딱 정리해 보면 그러면 FOMC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등락 과정이 클지 작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러면 조금 눌림목 구간에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 게 맞고요. 따라가는 매매로 해서는 절대 수익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시점은 고점 상단에 좀 도달했을 때 경기 침체 공략과 매도 시점을 잘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금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종목들이 많이 다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지수가 좀 뻗어지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왔을 때 이제 판가름을 잘해야 돼요. 아 실적도 기대를 언덕이 없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빨리 처분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래도 실적들이 잘 나오고 계속적으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오히려 조명을 받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숲을 잘 봐야 되는 전략인 것 같고요. 숲을 어디에 봐야 되냐? 역시 자동차가 괜찮습니다. 자동차 네. 부품주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 이제 한쪽으로 매기가 올 때가 됐어요. 반도체 생산주들 말고 소부장 쪽에 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판 쪽이라든지 이쪽은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조명될 공산이 크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신세생 2차전지 파트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대세적인 흐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또 한 종목 더 보태자면 최근에 이제 건설기계 여기까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박준현 운용력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악재는 뭐 추가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어제 뭐 파월 의장 발언이 크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약간 이제 매파적으로 들었던 것 자체가 아무래도 최종금리가 중요한데 최종금리가 일반적 시장 예상한 것보다 좀 높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최종금리는 4.6%인데 현재 시장에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5.0 내지는 5.2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5.0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니까 약간 올라가면 5.25까지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긴축 속도 조절은 거의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FOMC 이후에 현재 제가 오기 전에 그 패드워치 전망치를 보니까 12월 달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오히려 예. 75bp는 떨어졌고요. 어제까지는 반반이었는데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6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거의 45%, 6%대였던 것 자체가. 이렇게 속도 조절은 진행되지 않겠네요. 결국은 향후에 앞서 이제 연준 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자체, 최종 금리 자체가 얼마만큼 올라간 것 자체는 결국은 중요한 것 자체가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특히 이제 이번 주말에 발표된 이제 고용지표. 이번 FOMC 자체는 10월 달에 고용지표라든가 소비자 CPI 지표를 확인하지 않고 지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 발표된 10월 달에 고용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0일 날 있을 미국 시장에 있을 10월 달 CPI 지표가 상당히 제한적인 연말의 어떤 산타 랠리를 기대할지,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하게 전개될지를 결정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시장 자체가 이제 2,3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낙폭과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순환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네. 같은 경우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건설기계라든가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거든요.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차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전략은 실적이 안 좋은 업종 같은 경우 순환매를 통해서 단기적인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좋은 이쪽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 섹터들이 어떠냐? 자동차 부품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2차전지 관련 종목 쪽에 그래도 기회를 찾아야 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준현 운용력의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드렸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김민유 전문가님 공개 방송 바로 있으시죠? 네, 공개 방송 뭐 준비가 돼 있는데 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 회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에 대한 니즈가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로 좀 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면 예. 이 시간에 좀 부족했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시 10분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그리고 시황 정리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김민준 TV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